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대전환의 시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망과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큰 화두는 지역균형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구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단순한 대학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연구, 생태계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기를 여는 참교육 포럼 대표 노병섭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전북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먼 길에서 전북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안민석 전 오선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 서열 체제와 입시 경제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보고서를 냈었고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 포럼에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교육을 넘어 사회를 파국으로 현재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학 체제 개편과 입시 경쟁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사태를 계기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개편은 물론 유초중등 교육 혁신까지 이끌어냄으로써 30년간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의 교육 체제를 극복하고 공공적, 민주적 협력과 발달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노 대표님께서 지난 시절 이 교육 개혁을 위해서 또 현장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그 인생은 그 삶을 높게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정치인 안민석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피해가 막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국회에서 굉장히 드물게 교육위원회 붙박이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 국회의원 20년 한 동안에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아마 저처럼 오랫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한 국회의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유라의 입시 비리도 학사 비리도 이제 밝혀내게 된 것이고요. 근데 10년 전에 그 정치인 안민석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건 때문에 너무 각인이 뚜렷하게 돼 있어가지고 교육 전문가 안민석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최순실 잡은 안민석이라는 그 이미지를 국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선까지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UC 버클리에 있으면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원조가 되는 UC 미국 대학 10개가 있어요.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 등등 해서 그 10개 대학을 제가 쭉 다니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UC 대학 10개를 다 다녀본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재명 후보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급거 귀국을 해서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을 맡게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순실은 잊으시고 교육 전문가 안민석으로 해서 제가 오늘 봐주시라 이제 그 말씀이고요.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일단 서울대 10개 만든 관련해서 또 여기가 이제 전북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좀 편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안민석 의원님 하면 5선 국회의원, 그리고 아마 제가 34년간 거의 교육 활동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거의 34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상임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름이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회를 저희들도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지만 가장 교육적 소신이 뚜렷한 이런 의원으로서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유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그런 의원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볍게 먼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또 주도하시고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도 지금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프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혹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자는 얘기냐, 또는 스프 운동 그러니까 뭐 라면 스프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이렇게 제안하시고 국민운동을 이렇게 추진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대학이고요. 바로 옆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뉴욕주고요.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그런지를 캘리포니아 그 인근의 학교를 제가 방문을 여기저기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즉 말하자면은 미국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법으로 학교에서는 이걸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불안세대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불안세대라는 책. 그러니까 영어로는 Anxious Generation이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미국에서 작년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공감대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3월 달에 중간에 제가 한국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친한 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한 10분 모여가지고 야 미국도 이러더라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냥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냅두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거 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이거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우리가 이거를 운동을 한번 해보자. 왜 운동이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도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특히 방학 때면은 전쟁을 치릅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거는 각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운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도 전북에서 전북 아이들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한번 보시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령 실리콘밸리는 아마 실리콘밸리가 뭐 동네 하나가 아니에요. 7개 도시가 모여서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본사가 다 있어요. 거기 직원들은 세계에서 전부 다 IT 천재들이 다 스탠포드, 버클리, 하버드 대학, MIT 그런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다 있어요. 거기 특히 실리콘밸리 학교들은 고등학교까지 소셜 미디어를 금지를 해요. 인스타그램도 애들 못 쓰게 해요. 그 똑똑한 IT 천재들이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왜 그럴까요? 이것이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문해력을 얼마나 망치게 하는지를 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들도 인스타그램 쓰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알림장을 카톡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없이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 없게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뺏는 거는, 금지시키는 거는 아이들 장기 일부를 떼내는 것과 같은 가혹한 짓이 되어버렸어요. 이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리고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스프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동대표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예, 전북에서도 지난 11월 12일 참교육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에서 이제 준비 모임을 갖고 현재 전북운동 본부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와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더 가볍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국회 5선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한국 교육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계실 텐데, 혹시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을 위해서 또는 내년에 또 혹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여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대선 때 우리 김규태 우리 부관님 같은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 한 100분을 모시고서
피스혁명으로 만들어진 이재명 주권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가 이 교육을 어떻게 바꿔내야 될 건지에 대한 정책을 한 달 대선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토론하고 연구를 해서 143개의 정책 제안을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드렸어요. 모든 뭐 한 13개 분과에 걸쳐가지고 AI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교 그 학점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유고통합 어떻게 해야 될지, 특수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총 망라해가지고 143개의 정책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교육부 최규준 장관님이 잘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유초중고까지는 지역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교육청이에요. 실질적으로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역교육청으로 유초중등 교육은 이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교육을 제대로 세우고 개혁시키는, 혁신시키는 이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에 각 시도마다 교육감들이 이런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는 혁신교육의 幹부들이 전국에 진출하셔서 당선되어야지 이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경기도에서 이런 고민을 깊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교육이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는 그런 몇 가지 정책의 사례를 봤어요. 무상급식이 그렇고요. 혁신교육이 그렇고 학생인권 조례가 그렇고 그런 게 다 경기도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존수영, 우리 꼬마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 생존수영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존수영의 참 시작은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생존수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제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2013년에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영장을 가서 수영 수업을 했어요. 그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아서 두 번째 성남에서 했고 수원서 안양에서 경기도로 쭉 확산이 되었고 세월호 이후에 경기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생존수영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경기도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경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저의 좀 소임을 깊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교육 현안이 너무 많거든요. 고교 학점제를 비롯해서 유보 통합의 문제라든가 너무 교육의 유초중등 교육의 문제도 대학 교육의 문제가 많은데요. 경기에서부터 좀 우리의 대한민국의 바람을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도록 내년 힘내시라고 박수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경기 교육 미래가치 포럼을 만든 것도 그 이유이시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유초중등 교육까지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PPT 자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또 받으셨고 아까 10개 캘리포니아 10개 대학에서 두루 경험하신 것과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UC 10개 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게 주는 교훈.
이 교훈대로 하면은 성공할 것이고 이 교훈을 제대로 담지 않으면은 제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서울 10개 만들기 모델이 유시 계열의 10개 캠퍼스 그 모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제가 있었다는 UC 버클리는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UC LA도 들어보셨죠. 예, 그 두 개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머지 8개 대학이 쭉 그 산타크루즈,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얼바인, 벌시드 이렇게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저 10개 대학마다 자기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대학은 좀 유시 계열의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한 게 커뮤니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UC LA나 UC 버클리 편입을 하도록 UC 버클리 대학의 3분의 1이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들이에요. 패자부활전을 딱 보장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 좀 공부하고 싶어. UC 버클리 가고 싶어.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은 UC 버클리, UC LA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UC 버클리 재학생의 3분의 1이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기존대학교 같은 이런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3분의 1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틀린 것이죠. 대학마다 이제 꼴이 다 틀리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그 대학마다 아주 강한 그런 전공 분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의대 갖고 싶고 로스쿨 만들고 싶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10개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 이제 가운데 있는 저 건물에서 나머지 10개 대학을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한 500명이 됩니다. 육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말하자면은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끼우고 있다는 그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서울대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 이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서울대 기득권을 그대로 두고서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서울대가 학부제를 없애야 됩니다. 서울대가 꼭 필요한 학부 전공 빼놓고는 지방으로 다 내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조선의학학과가 있잖아요. 이걸 왜 서울대가 해야 되죠? 바닷가도 아닌데 조선의학학과는 부산대로 내려줘야 돼요. 부산대로. 전남대에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학과를 서울대는 없애고 학부를 없애고 전남대로 줘야 돼요. 에너지 관련 학과를 2,000명, 3,000명 전국에서 그 공부하고 싶은 애들을 거기에 다 오도록 해야 됩니다. 경북대는 전자공학이 세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경북대에 몰아줘야 됩니다. 서울대가 학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대는 어떤 게 강합니까? 바이오 농업이 강하잖아요. 관련 기관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전북대는 아시아 수준의 그런 바이오 농업 관련 전공 분야가 강하도록 전북대를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대는 농학 계열을 학부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서울대는 학부를 최소화하고 학부 전공을 최소화하고 각 9개의 지방대학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전공을 한두 개씩 집중적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아시아 인재들이 그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대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개혁을 누가 하겠습니까?
있습니까? 서울대 교육 스스로가 못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데 이걸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교육부가 이걸 갖다가 개혁의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가 이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기득권을 유지해놓고 서울대 기득권을 고스란히 온전히 가지고 있는 채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기득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교육부가 지금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교육부도 제가 볼 때는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대를 가지고 야 서울대를 이렇게 보내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가지고 또 예산도 이게 예산이 문제잖아요. 1년에 적어도 한 2조 정도씩은 여기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법도 없고 서울대에 대한 기득권도 그대로 두고 교육부도 개혁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가 가능할까?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시대학은 이런 개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령 유시 버클리에는 의대가 없어요. 왜냐면 서울대가 의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은 데이비스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UCLA하고 샌디에고고 UC 얼바니고 5개가 가지고 있고요. 법대 가지고 있는 대학도 4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의대 법대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마다 특성화를 전혀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UC 데이비스라는 대학 보세요. 저기는 세계에서 바이오 농업 전공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러분들 나파밸리 포도주 드셔보셔서 와인 드셔보셨어요? 데이비스 옆에는 나파밸리가 있어요. 포도밭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나파밸리 그 와인 그 농장의 규모는 수백 개의 그 와이너리들이 있어요. 전북 정도의 사이즈예요. 나파밸리는. 거기에 와인 산업, 와인 제조 기술 그런 것들을 UC 데이비스에서 다 제공하는 겁니다. 졸업하면은 거기 농대 학생들이 한 10,000명이 돼요. 근데 그 학생들 졸업하면은 나파밸리에서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특성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는 해양학으로 유명합니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양 조선 이쪽으로 특화시켜줘야죠. 서울대가 뭐하러 이걸 합니까? 어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각 대학마다 10개 대학들이 특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의 특화된 전공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서울대학교 이렇게 만들기도 각 대학마다 특화시킨 그런 전공들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서울대를 이렇게 만들기 관심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이 바뀌어야지 교육이 바뀝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이렇게 두고서 중고등학교가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유시 대학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린데 유시 10개 주립대학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게 미국은 뭐라고 그러죠? SAT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거 다 보고서 그 성적 가지고 내신하고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거 해가지고 홀리스틱 어드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총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놈들만 서울대에서 뽑고 연대에서 뽑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UC 대학은 작년부터 SAT 점수를 안 봐요. 나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가령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수능시험을 안 보고 얘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지
혹시 공부만 한 놈 아닌가? 공부만 한 그런 이기적 엘리트를 뽑은 그런 입시제도 아니에요. 서울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저들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웃기지도 않잖아요. 얘들이 다 우리나라 왜곡된 교육의 결과물들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출세할까, 돈 많이 벌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서울대가 지금 뽑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 대학에서는 그런 애들은 절대로 그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애들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특히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또 성적도 좋은지 그런 애들이 엘리트라고 해서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뽑아주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면서 저는 입시제도를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되는 이 대학은 입시제도를 적어도 절대평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자격고시로 한다든지 수능시험을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을 쭉 해왔는지 12년 동안 초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 교육의 판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 국민 세금수도 아깝지가 않죠. 근데 국립대학교에 10개 대학에 그냥 예산 조금 더 나눠주는 그런 정도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변죽만 울리고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게 각 지역의 이 거점 대학의 전북대학교가 이 전북뿐만 아니라 좋은 과를 키워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기를 이제 바라면서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교육계의 새 판이 짜여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서울대 요 교육부 이거 혁신 없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국립대 스스로가 혁신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산만 더 따먹을 생각이 아니라 이 기회에 큰 틀에서 전략이 좀 부족하고 그냥 기존의 예산을 1,000억씩 2,000억씩 더 주는 걸로 그럼 대학은 좋겠죠. 예산의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각 대학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또 대학끼리 또 경쟁을 할 거예요. 서로 AI 대학 만들고 이 컴퓨터 관련된 학과 서로 만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서울대 개혁 이거는 뭐 전혀 기미도 안 보이고요. 그냥 교육부도 개혁할 그런 조짐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국립대 혁신도 제가 총장님 만나보면은 혁신할 의지보다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까 그러한 지금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국회가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된 법이 한 건도 지금 발의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제 예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존의 교육 예산이 있어요. 국제균형 발전 그런 예산도 있어요. 이 예산 내에서 이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예산을 따로 이렇게 좀 떼가지고 오는 이런 정도 규모의 이런 정도 마인드에 이런 정도의 패러다임의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좀 아쉬운 말씀을 남기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유시의 그 대학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좀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난 13일이 수능이었죠. 전국에 한 55만 명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이 중에 그 4년제 대학의 입학생이 한 34만 9천 정도, 한 거의 35만 정도 되더라고요. 지방 국립대 9개를 포함해서 서울대 입학 정원이 대략 한 3만 9천 정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이 한 10%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이 10개의 서울대 만들기 자체가 그냥 재정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초, 중고,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의 변화를 바란다면 최소한 이 10개 대학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학위제를 통해서 평준화시키는, 그러면 입시 서열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개 대학들이 다 거의가 똑같잖아요. 모든 과들이 다 똑같이 존재하고 어떤 특성화되는 부분도 없고 또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한 어떤 구상도 없고, 그래서 이 과연 통합 네트워크 공동 학위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라도 어떤 전 국민적으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떤 2026년에 교육감이 선출이 되면 좀 힘을 합쳐서 최소한의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입시 경쟁 구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혹시 전망이 아까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단언을 하기는 이제 이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서 도표로 보여진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도 국회에서 법을 좀 만들어내는 거 보고요. 그래야지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은 걸리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럼 대통령 바뀌면 이 정책이 10%대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나 대통령이나 정부랑 상관없이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 가지고는 법의 뒷받침이 되고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요. 이 논의를 이제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이제 국회에서 정부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여러 분도 이야기했어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한테 법이 필요하다. 법 없이는 이거 뻔한 우려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 같은데 법 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역대 정권 가운데 그나마 이제 지방 분권 그리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중에서 처음으로 이게 실행되는 정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안착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저희들의 몫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유초중고등학교의 어떤 변화, 그동안 입시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 지식의 주입식 교육이 끊임없이 30년간 지금 지속되어 오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초중고에 관한 체계 개편이 함께 발표됐어야 되는데 딱 덜렁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그치고 유초중고에 대한 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학은 교육의 손난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면서 대학의 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서울대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한국 교육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논의와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먼저 솔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서울대 개혁이라고 저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우리 교육이 지금 문제냐? AI 시대가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 앞으로 7, 8년 후면은 완전히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좀 옵니다. 그런데 AI 시대, 저출산 시대인데 이 교육의 판은 김영삼 정부가 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짠 판이에요. 그때는 산업시대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30년 전에는 AI 시대, 저출산 시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30년 전에 짜는 이 교육의 판 위에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엘빈 토폴로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아무런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고통받고 있다. 정말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러몽드지 프랑스의 유명한 신문, 거기에서 3년 전에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한 결과 헤드라인 타이틀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한국 아이들, 그 타이틀입니다. 이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AI 시대에 맞는, 저출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판을 바꿔야 되는 이 역할을 이제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제 해야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학부모들, 교사들에게 이제 더 불행한 일들이 생기겠죠. 우리 1년에 220명이 아이들이 뛰어내려요. 자살을 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거 바꿔야죠. 예, 아까 선생님 예, 또 내년에 좀 바꾸시겠다는 준비를 합니다. 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정 분야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아까 10개 만들기 관련해서 5년간 약 4조, 1년에 한 8천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사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국내 총 생산의 대략 한 1.2%를 고등재정에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0.7%도 좀 안 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OECD의 1.2%는 안 가더라도 1.0%만 하더라도 약 한 22조 9천억 정도의 이런 고등재정 교육을 확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제 평생 교육까지 가는 이런 차원인데 고등재정에도 예산을 좀 투여해서 대학도 이제 무상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의 일부 사학들이라든가 지방에 전국에도 한 11개 지금 대학이 있는데요. 4년제를 포함한 11개 정도 지금 대학교를 있는데 전북대 빼놓고 나머지 사립대나 국립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9개 대학하고 서울대만 대학이냐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역
상생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소한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사회립들에 대한 어떤 또는 국립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교육이 이제 우선적으로 철학이나 방향이 필요하겠지만은 또 그걸 뒷받침하는 재정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런데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지방 거점대학교 9개 빼고 나머지 37개의 국공립대학이 있어요. 여기하고 지방사립대학교 이쪽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여기에 대한 시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첫째, 우려의 시선. 야, 고등교육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한테 지원되던 거 줄어들 거 아닐까라는 우려의 시선. 두 번째,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런 그 부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같이 좀 풀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규모의 경제처럼 규모의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미국 유시 대학 10개들이 보통 한 학교에 4만 5만 명이에요. 가령 그래서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 중심으로 이 사립대학교들을 좀 별도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사립대학은요, 앞으로 저출산 시대 때문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쉬운 방법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가령 전주대학이 전북대학교하고 함께 협력하고 뭔가를 M&A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만들면은 뭐 전북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묶어서 한 3만 정도의 그런 규모의 대학들로 만들면은 일단 규모의 대학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활로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 좀 바뀌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보면 꼭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정권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 부동산 정책과 달리 교육은 어떤 100년을 좀 바라보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돌을 맞더라도 정권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 주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데 거의 땜질 처방식의 교육 정책이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지금까지 이어온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저희들이 그 교육부를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참 주장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윤석열 정권에서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도 이것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동안 이제 계속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고등교육, 유초중등교육을 보면서 어떤 체제로 교육부로 지속성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강화해 가야 되는 건지 또는 일정 부분의 고등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유초중등교육은 지방으로 지방교육자치로 넘길 건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 교육 현실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교육은 세계 유례 없이 경쟁 위주의 입시 체제 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수능 보면 아이들 1등에서 55만 등까지 줄을 세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 이렇게 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판을 바꾸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의 이제 교육비서관 외대 교수분인데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분이에요. 또 교육부 장관 최규진 장관도 교육감 진보 교육감으로서 진보 교육을 실천해 오셨던 분이고 그 밑에 정책비서관 정책보좌관이 이번 주에 김성천 교수님이라고 한국교원대 교수님인데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도 위원장께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 자체는 윤석열 때하고 비하면은 하여튼 상당히 차원이 좀 틀린 그런 판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초등 교육은 교육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주도 교육 틀리고 환경 틀리고 전북 교육 환경 틀리고 경기도 틀리고 서울 틀리고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가 딱 지고서 동일한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넘겨줘야 돼요. 그럼 전북 교육감에게 전북의 유초등 교육 모든 권한 다 준다. 교과서도 교과 과정도 권한 다 준다. 그리고 예산도 다 넘겨준다. 그때 전북 교육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교육부가 전북 교육청을 딱 틀어지고 하는 게 잘 되겠어요? 전북 교육감이 이걸 지고 전북 교육을 이끄는 게 그게 전북 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자면 교육자치예요. 근데 지금은 교육자치는 무늬만 교육자치지 교육자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교육감은 다 줘야죠. 돈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 교육장. 전북의 교육장이 한 몇 분 계실까요? 도대체? 한 10분? 13분? 교육장님들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교육장들한테 권한 주고 예산도 줘야 돼요. 교장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공모제 교장 4년만 그 학교에서 그냥 있는 거지 교장들에게 실제로 학교 자치 자율의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훌륭한 교장을 뽑아서 그 교장이 4년 동안 한 학교에 있으면서 그 교장에게 권한을 다 주면은 또 책임도 다 주면은 저는 학교가 훨씬 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은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다 아울러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이 결정을 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결의를 하고 이것을 정부에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 시도교육감의 위상과 권한을 법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한번 교육의 변화를 꾀해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부 다 현장 전문가시고. 아니, 또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지나서요. 또 이제 객석에서 또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토론이 단순히 재정을 서울대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 교육을 좀 해소시키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부상화되고 평준화되는 그 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좀 우리 안민석 전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서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서울대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서울대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학력의 상징,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울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엘리트주의, 서울대라고 하는 최정점에서의 모든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양극화, 불평등은 최고조로 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서울대의 과감한 해체, 그러지 않으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대학 교육이 좀 평준화로 가는 그런 길에 한 여정으로서의 서울대의 교육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이 네이밍을 붙이시고 책을 쓰신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책을 쓰신 분이 김종영 교수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교육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예요. 경희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주장. 서울대 하나만 있으니까 병목 현상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고속도로 하나 있는 거를 10개를 만들면은 이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한 20년 전부터 아까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국립대학교 통합 네트워크하고 근본적인 성격은 이제 같은 건데 요 이름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딱 하니까 아주 섹시하게 딱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많아요. 지금의 서울대를 10개를 만들어? 미쳤어? 나 싫어. 반대해.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 이제 사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김종윤 교수가 주장하는 그 시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의 대학들을 좀 골고루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로 올 필요가 없을 만큼 지방대학교를 좀 제대로 육성해 보자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존의 고등교육에서 떼어서 나오면은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법이 필요하다. 법을 만들지 않는 한은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는 허상이다.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비슷하긴 한데 서울대가 올드모델이 적절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연구 분야에서 40명 받았어요. 우리나라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서울대에서 한 명도 안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0.01%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서울대가 이 노벨 수상 분야에서 연구 분야에서 수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보다 근본적으로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서울대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교육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서울대에 그런 기대만큼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 해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학부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지역으로 이걸 해야지 지역도 살고 서울대도 연구 기능에 좀 중점으로 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꾸 서울대 관련해서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저희들도 이제 과연 이게 아까 목적의 취지대로 지방의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을 완화시킬 것이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 구조를 철폐하고 대학 서열 구조를 깨뜨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힘을 모아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교육을 하는 또는 국민들을 좀 설득해 가면서라도 이런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입시 경쟁에 매몰되는 교육 속에서 치열하게 또 살아가야 될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오늘 긍정적인 측면에서 끌고 가는 견인하는 측면에서 오늘 바라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어서 5년 정부의 정책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9개 거점 대학에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왔더라 그러면은 또 달라졌겠죠. 그런 면에서 서울대는 지금 현재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우리나라 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소명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별로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딱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첫째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겠죠. 전주에서 전북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북에 머무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역의 일자리 기업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졸업한 전북대 졸업생들이 전북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전북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강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와 동시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지역의 기업들도 그나마 뭐 전북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라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의 어떤 서울대 체제는 그대로 존속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지금 수도권의 집중 현상으로 그리고 거의 뭐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이게 지방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예산 지원이 아니라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까 통합 네트워크와 공동 학위제로까지 이렇게 가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저녁 드시고 쉬는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100명 가까운 분들께서 이렇게 진지한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이제 인상이 깊은데요. 사실 우리 교육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5천만의 교육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대중적인 공감을 얻는 그런 교육개혁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최근에 중앙대 김누리라는 교수님 계셔요. 그분의 그 유튜브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뭐 감기나 약으로 처방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중증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이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성과를 잘 낸다는 것을 저는 경기도에서 정치를 오랫동안 같이 해오면서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을 종식하는 그런 시국이고 또 민생을 시급히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 아젠다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교육개혁에 칼을 저는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자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우리 희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요즘 우리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모든 또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버텨내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첫 번째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신뢰의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어떤 신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토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빛나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길을 여는 이런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안민석 대표님, 그리고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언로하심에도 불구하고 황민주 선생님이나 김영군 회장님, 또 김주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분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유초, 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새로 재편되는 그 길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계를 여는 장교육 포럼 제2차 포럼 머니더 마무리.